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한창이던 1855년 백운산 아래 자리한 광양 서성마을에서 매천 황현이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왜소하고 병약했지만 총명함은 남달랐다. 한 번 본 글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놀이보다는 공부를 즐겨 했다고 한다. 일찍이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매천 황현은 그의 절친한 벗이었던 이건창, 김태경과 함께 한말 3대 시인으로 손꼽힌다. 일생 동안 천여 수의 시를 남긴 매천은 답답한 과거 공부보다는 시 쓰기를 더 좋아했다. 매천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 한양으로 상경해 과거에 응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지러웠던 시대 상황처럼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않았다. 29살 되던 해 과거의 응시에 장원에 뽑혔으나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2등으로 밀려난다. 부패한 과거 제도를 직접 목격한 그는 그 길로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부모의 권유로 34살에 다시 과거의 응시에 성균관 생원이 된다. 그러나 얼마 뒤 매천은 또다시 낙향하고 만다. 부모께서 이제 부모님이 강권을 해서 가지고 그 3년 후에 이제 정말 생원시험에 214명 뽑는 생원시험에 2등으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실력을 발휘를 하신 건데 그대로 누가 이제 매천 선생이 지방이 좀 넉넉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줄을 대고 뭐 재물을 좀 넣으면 벼슬도 할 수 있지 않고 문과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매천 선생이 말했어요. 이게 참 미치광이 도깨비 세상에 내가 가서 미친 도깨비 노릇을 하란 말이냐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에 실망한 매천은 이후 더 이상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스승 왕사각이 살고 있던 구례 만수동에 새롭게 터를 잡고 지필 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한다. 그 본인이 이제 완전한 그런 것들을 관직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자신의 학문과 그리고 시창작에 몰두했던 시기가 바로 만수동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구례 만수동이라는 데는 지금 완전히 폐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매천하게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에서 그는 문학적으로 더욱 원숙해지고 역사가로서의 면모는 더욱 철저해졌다. 매천은 평생 1051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중 40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곳 구례 만수동에서 지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자연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즐기는 음풍농월보다는 저리를 지킨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주로 읊었다. 매천의 시문학이라는 것이 그 강직성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가. 아마도 그 점은 그분이 절이의 인물들이라든가 또는 충의의 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시에서 다루는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시대 한말의 4대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힐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자 농민들의 항쟁이 지속됐고 결국 가보년 조선왕조 최대의 민중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접한 매천은 큰 충격을 받고 유학자의 눈으로 본 동학농민운동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책은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최초의 역사서이기도 하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학농민들이 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라는 그 주문을 외우고 참 상하 귀천 좀비가 없는 평등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사람을 하늘같이 섬겨야 된다, 사인여천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랫사람한테도 서로 존댓말을 쓰고 이런 게 도저히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이 상하 관계가 흩어지니까 아주 충격을 당신이 받으셨죠. 정말 왜 이런 당신으로 보면 동학농민전쟁이 난리죠. 이 난리가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뭐 이런 내력을 좀 적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전쟁을 세밀하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화기문이었고. 시대는 더욱 험난해져 갔다. 동학농민운동에 이어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잇따라 일어나는 격변의 시대를 겪으며 매천은 세상의 변화를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사 연구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매천야록이다. 매천야록은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요 정치 세력의 동향과 문제점, 외세의 침탈과 민족의 저항을 중점적으로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다. 크로체라는 역사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매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우리는 현대의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위험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주로 고대사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오히려 매천 선생은 지금 현재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놔야만이 나중에 그것이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아마 매천야록을 쓰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매천은 3명의 군주와 흥선대원군, 민비 등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비판했다. 엄정한 기록의 대상은 충신, 친구도 가리지 않았다. 내용에 보면 인물들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천 선생의 경우에 그 인물평에서 이런 3평이 있어요. 매천필한 무완인이라는 표현. 매천의 붓끝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들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에 주목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반일의식에 입각해서 매천야록을 저술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일본이 너무나 이렇게 야만적인 행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에 그 점을 사사시 기록하고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들의 활동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의보라 해가지고 의병에 대한 보도, 그런 표현을 해서 의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천야록은 매천의 유언에 따라 해방이 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숨겨져 있던 이 책은 매천이 순국한 지 45년 만인 1955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료를 모아야겠다 하면서 한국사 사료총서랑을 내는데 거기에 제1호가 매천야록이에요. 그만큼 근대사를 포괄적이고 또 냉정하고 그러면서 진실되게 기록했다는 그런 사료적 가치를 이미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근대사 공부하는 분들은 매천야록부터 보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 그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제야 지식인의 눈, 시각,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대사 공부한 사람들이 매천야록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천은 절대 감추는 일이 없었다. 역사란 숨기거나 왜곡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친분에 흔들리지 않는 매천의 붓은 매섭고 비장했다. 그는 일제가 어떻게 조선을 침략했고 매국노와 친일파가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붓으로 현실을 기록했다. 또한 매천은 유학자이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학문 대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구례 만수동 시절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의 상황과 농민이 처한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선비들, 그냥 손끝 하나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선비가 아니고 매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사구시학을 추구했던 그런 실학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집거하며 저술에 전념하던 매천은 1902년 16년간의 구례 만수동 생활을 청산하고 너른 평야가 펼쳐진 월곡 마을로 이사한다. 이후 매천은 세상의 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변화를 보인다. 그는 이곳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8년간 머물렀는데 서재에 달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의미로 대월헌이라는 편액을 걸어두었다. 1000번을 이질러줘도 다시 차오르는 달.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달은 매천 스스로 지켜가고자 했던 삶의 방향이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매천은 말할 수 없는 시리와 충격에 빠진다. 나라가 망해가는 슬픔을 달랠 길이 없던 그는 바로 붓을 들어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문변 삼수의 시를 짓는다. 또한 매천은 후세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1908년 향리의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립학교인 호양학교를 설립한다. 유학자였던 그가 근대적 문물을 수용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교육 계몽 운동에 앞장선 것이다. 많은 유림들, 선비들이 이 위정척사 사상에 깊이 이렇게 신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매천 선생은 척사 유림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일단 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 편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실학을 해서 우리 백성들을 윤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심사상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신학문을 배워야 된다,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없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 호양학교라는 것은 그래서 도덕 문명을 향한 이를테면 자주개화를 향한 그런 어떤 교육운동의 소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조선을 강제 합병한 경술국치의 소식이 전해지자 매천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삶을 마감하는 절명시를 쓰고 이어서 자식과 아우에게 당부하는 글을 지어 당신의 뜻을 전한다. 스스로 충절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죽음을 선택한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긴 매천은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선왕실이 망했다 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에 분개해서 결국에는 몸을 던진 셈이거든요. 근데 저는 매천생의 경우에 지식인의 책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명시에 보면 3절에서 난작인간 식자인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난작인간 식자인이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지식인이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지식인으로서 사람 구실하기 어렵구나. 거기에 모든 게 압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도저히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나라를 구하는데 전혀 일조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무들을 느낀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시를 자결로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지식인의 책무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암울한 시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의를 지킨 매천 황현. 그는 뛰어난 시인이자 역사가이며 애국지사였다. 학문과 의리, 절개를 두루 갖춘 참된 선비였던 그의 사상과 정신은 오늘날 사라진 선비 정신을 일깨운다. 오늘날에 많은 이를테면 학자들이 자기 이해를 찾아서 또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대로 역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 입장을 그때그때 하고 오히려 양심 세력을 독립 세력을 비방하는 그런 현실에서 볼 때 매천 선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신은 그 시대에서 아무 혜택을 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행동이 부족했고 자신의 양심이 이를테면 허락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정순국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지식인들은 지금 죽자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얼마만큼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참 지금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국의 시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고뇌하고 죽음으로써 절기를 지킨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 황현. 그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초야의 선비였지만 책임을 다하는 지성을 보여준 그의 삶과 글은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전해준다.